실크로드 하면 보통 비단이나 향신료 같은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 길 위에서는요, 인류의 지식 그 자체가 대륙을 건너 전달되고 심지어는 소멸될 뻔한 위기에서 구원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실크로드를 따라 펼쳐졌던 위대한 지식의 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대 그리스의 그 찬란했던 과학과 철학, 이게 어떻게 로마가 무너지고 유럽이 암흑기에 빠졌던 그 수백 년의 시간을 버텨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나타나서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부활의 불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나비 효과의 비밀,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실크로드의 흐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크로드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쭉 뻗은 길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크로드는 사막과 초원, 산맥을 넘나드는 수많은 길이 거미줄처럼 얽힌 거대한 네트워크였어요. 말하자면 동과 서를 잇는 인류 최초의 글로벌 하이웨이였던 셈이죠. 이 모든 것의 공식적인 시작은 기원전 1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나라의 무제가 장건이라는 외교관에게 특명을 내리죠. 바로 골칫거리였던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서쪽 나라와 동맹을 맺고 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장건은 10년 넘게 포로로 잡히는 등 진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돌아왔는데요. 결국 동맹은 실패했지만 대신 서역에 대한 아주 귀중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보가 동서교류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열쇠가 된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식의 계주, 그 첫 번째 구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나 지식이 오가려면 일단 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길을 만든 건 바로 막대한 부를 약속하는 물건들의 교환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것들이 오갔는지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 제품이었던 비단, 그리고 아주 뛰어난 철기 기술과 종이를 서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서쪽에서는 뭘 보냈을까요? 로마와 페르시아의 아름다운 유리 제품, 인도의 향신료,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그토록 원했던 것, 바로 중앙아시아의 명마, 피 같은 땀을 흘리는 말이라 불렸던 전설의 한열말을 들여왔습니다. 당시 비단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로마의 역사가 플리니우스가 남긴 이 한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이 비단에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 로마의 금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동방으로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오죽했으면 로마 원로원에서 비단옷 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을 정도였겠어요. 그 경제적 파급력이 정말 엄청났던 거죠. 이렇게 물건이 오가면서 길이 단단하게 다져지니까 이제 그 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종교, 사상, 예술 같은 문화였죠. 자, 계주의 두 번째 주자가 출발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실크로드가 거대한 문화의 용광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에서 출발한 불교는 이 길을 따라서 중국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일본까지 전파됐고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기독교의 한 분파였던 네스토리우스교도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은 페르시아 음악이 울려 퍼지고 중앙아시아 스타일의 패션이 유행하는 그야말로 국제도시였어요.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심장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물건과 문화를 넘어서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바꾼 지식과 기술이 이 길 위에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종이를 예로 들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종이는 중국 한나라 때 발명된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이 기술이 실크로드를 타고 쭉 서쪽으로 가다가 8세기 무렵에 이슬람 세계의 심장부인 바그다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죠. 결국 이 종이 덕분에 지식의 대량 복제가 가능한 인쇄혁명이 일어났고 그게 바로 르네상스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기술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바꾼 거죠. 하지만요, 실크로드가 실어나른 가장 귀중한 화물은 종이나 화약 같은 이런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지적 유산, 즉 지식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지식은 크게 두 개의 거대한 강줄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강줄기가 바로 실크로드의 중심부에서 만나기 시작했죠. 바로 여기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동쪽에서는 영이라는 혁명적인 개념을 포함한 인도의 수학과 중국의 기술이 흘러들어왔고요. 서쪽에서는 로마가 멸망하면서 유럽에서는 거의 명맥이 끊길 뻔했던 고대 그리스의 과학과 청학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거대한 지식의 강이 합류한 곳, 그 결정적인 허브가 된 곳이 바로 이슬람 세계였습니다. 당시 이슬람 세계는 우리가 황금기라고 부르는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곳의 학자들은 단순히 옛날 그리스 책들을 아랍어로 번역하고 보관만 하는 도서관 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잊힐 뻔한 지식을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도의 수학과 그리스의 과학을 융합시켜서 알고리즘이나 알제브라, 즉 대수학 같은 완전히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인류 지성사를 바꾼 위대한 학술 보존의 나비 효과였던 거죠.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창조이자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지식기주의 마지막 바통이 넘어갑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소중하게 보존되고 재해석을 통해 한층 더 깊고 넓어진 이 지식의 총체는 다시 실크로드를 통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유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길고 긴 암흑기를 끝내고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의 불을 지핀 결정적인 불꽃이 된 겁니다. 이 표가 그 거대한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네요. 인도와 중국의 수학, 특히 영의 개념이 없었다면 지금의 컴퓨터 과학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또 잊혔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은 인본주의의 부활을 이끌었죠. 그리고 중국의 3대 발명품, 종이, 화약, 나침반. 이 세 가지는 유럽이 세계사를 완전히 새로 쓰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실크로드라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이 모든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했던 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이 길의 마지막 유산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많은 세기 동안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을 이어주고 지식을 전달하면서 인류 전체의 발전을 이끌었던 거대한 연결의 엔진이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듯이 이 길의 역할도 변하게 됩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이후 더 많은 물자를 훨씬 효율적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바닷길, 즉 해상 실크로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육상 실크로드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게 되죠. 세계 무역의 중심이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먼 과거의 길을 따라서 지식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지식은 과연 어떤 형태의 실크로드를 통해 흐르고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는 바로 그 방식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